저는 요리사예요. 학창 시절부터 요리를 워낙 좋아해서 고등학교에서도 요리를 배웠고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에는 요리와 관련된 여러 자격증을 다 취득한 상태였죠. 몇 년간 좋은 식당을 돌면서 실전을 배웠는데 이상하리만큼 손님들에게 추파를 많이 받았어요. 저 혹시 언제 쉬세요? 불쑥 저한테 쉬는 날을 물어보는 건 기본. 주방에는 엄연히 위기가 있는 법인데 제가 해준 요리를 먹고 싶다며 몇 배나 많은 요리값을 내는 손님도 있었죠. 그런 일이 한 번씩 있다 보니 분명 내 실력으로 들어간 식당인데 얼굴값으로 먹고 산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그렇게 여러 번 겪다 보니 결국 내 식당을 좀 더 빨리 차리게 됐죠. 사실은 더 밟고 싶은 단계가 있었는데 식당 안의 질투와 모진 시선들이 마음을 크게 다치게 했어요. 이러느니 그냥 밑바닥부터 내 힘으로 가자 싶었죠. 차라리 내 식당을 운영하니까 손님이 추파를 던져도 그냥 웃어주고 넘어가 주는 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전에는 남들 눈치를 보느라 손님에게 화를 낸 적도 있는데 그 일로 해고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웃어주는 것도 답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오늘은 시간 되세요? 보시다시피 손님이 너무 많아서요. 이런 식으로 장사하니 손님이 많겠죠. 네?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웃어주면서 꼴이나 치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맞잖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다른 손님한테 꼬리 치는 거 다 봤거든요. 내가 무슨 짐승이라도 돼요? 꼬리를 치게? 결국 손님들 앞에서 버럭 화를 내니 그 손님도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손님한테 꼬리 쳐서 하는 식당? 내가 네 식당 망하게 한다. 두고 봐. 손님들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소리치고 나가는데 그냥 어이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단골들은 저를 위로해줬어요. 사장님, 신경 쓰지 마세요. 사장님이 너무 예뻐서 그런가 봐요. 제가 예뻐요? 그걸 모르신다고요? 아니, 맨날 요리하느라 기름에 땀에 절어있는 제가 뭐가 예쁜가 해서요. 저는 늘 열심히 살았어요. 그냥 그저 열심히 요리하고 또 요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중산층 정도의 집이었는데 중학교에 올라간 뒤에 집이 쫄딱 망했어요. 원래는 아빠가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가게는 물론이고 집까지 날아간 거죠. 하루아침에 길거리 신세가 돼서 중학교 다닐 때는 시골에 있던 친가에서 살았어요. 물론 저만요. 엄마 아빠는 집안을 일으키겠다고 서울에서 온갖 고생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론 집안 형편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집은 중산층에서 빈민층으로 전락한 수준이 됐고 저는 엄마 아빠에게 결연하게 말씀드렸죠. 엄마 아빠, 이제 내가 엄마 아빠 먹여 살릴게. 걱정하지 마. 네가? 나 요리할 거야. 고등학교도 조리고등학교 갈 거고 바로 취업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이제 너무 애쓰지 마. 그래도 너 대학은 보내야 하는데. 엄마, 요리하는 사람이 대학이 중요해? 실력이 중요하지? 너 원래 유학도 가고 싶어 했잖아. 형편에 맞춰서 살아야지. 나는 자신 있어. 물론 사회에 나와보니 아쉬운 점은 많았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는 주어진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엄마 아빠의 근심을 덜고 싶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지만 엄마 아빠는 반지하방에서 사셨거든요. 두 분이 어떻게든 돈을 벌겠다고 고생은 하시는데 아직 남은 빚으로 인해 돈이 모이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취업 전선에 뛰어들다 보니 내 실력을 갈고 닦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다행인 건 사회에 나온 뒤 한 번도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제 식당이 꽤 잘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릿세가 비싼 동네는 꿈도 꿀 수가 없었는데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자 동네로 진입해볼까 싶더라고요. 그 즈음에는 엄마 아빠도 빚은 다 갚으신 상태였어요. 저는 엄마 아빠에게 작은 전셋집을 하나 해드렸고 엄마 아빠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식 덕 보려고 사는 게 아닌데. 엄마, 지금껏 엄마 아빠가 나 키워줬잖아. 뭐 제대로 해준 게 있다고. 그래봤자 전셋집이야. 나중에는 더 좋은 집 해줄게. 무리하지 마. 안 그래도 돼. 엄마 아빠는 월세 안 나가고 반지하가 아는 집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나는 만족 못해. 나는 엄마 아빠한테 더 좋은 집 해줄 거니까 이제는 빚도 다 갚았으니까 엄마 아빠야말로 무리하지 말고 생활비 벌고 저축 좀 할 정도만 벌어. 그럴 수는 없지. 돈 열심히 모아서 엄마 아빠도 너한테 다 해줄 거야. 아프지나 마세요. 두 분이 안 아프신 게 저 도와주는 길입니다. 사실 엄마 아빠가 반지하방에서 살면서 여러 차례 아프셨거든요. 한 번은 엄마가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혹시 암인가 싶어 병원에도 여러 차례 들락날락했고요.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엄마는 지금도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빠도 폐렴으로 꽤 고생하셨어요. 그렇다 보니 제 입장에선 집이라도 좀 쾌적한 집으로 옮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던 거고요. 부모님의 집을 옮겨드린 뒤로는 가게 옮기는 일에 속도가 붙었어요. 처음에는 생각했던 동네와는 다르게 좋은 기회에 평창동에 있는 가게를 얻게 됐는데 아무래도 컨셉을 바꿔야겠더라고요. 부자 동네니까 그에 맞는 메뉴도 개발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가게를 열었는데 놀랍게도 생각보다 손님이 없었어요. 매달 새는 나가는데 어떤 달은 새도 겨우 낼 정도로 수입이 줄어들었죠. 난감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하던 가게나 열심히 할 걸 그랬나 싶어서 절망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죠. 식사 좀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럼요. 몇 안 되는 손님을 받은 뒤 멍하니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 웬 노신사께서 가게에 들어오셨어요. 어떤 걸로 준비해 드릴까요? 사장님이 추천해주고 싶은 걸로 아무거나 부탁해요. 그 노신사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을 텐데 그 아무거나라는 말이 제 승부욕을 자극했어요. 그럼 제가 알아서 준비해와도 될까요? 그래요. 값은 얼마든지 지불할 테니 마음껏 해봐요. 갑자기 무슨 미션이 주어진 것처럼 가슴이 뛰더라고요. 값은 신경 쓰지 말고 요리를 하라니. 잘하면 오늘 하루 수입은 벌겠다 싶기도 했고요. 신나서 요리를 내오니 그분이 마치 미식가처럼 한 입 한 입 조심스럽게 드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어요. 왜 그렇게 긴장이 되던지 그제야 내가 깜빡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요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혹시 값을 안 낸다고 하는 건 아닐까 싶었던 거죠. 비싼 재료들도 많이 쓴 상태라 갑자기 마음이 초조해졌어요. 그때까지도 그달에 가게세를 낼 만큼의 수익이 안 나던 때였거든요. 그때 노신사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심장이 저 아래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다급히 물었죠. 혹시 입에 안 맞으세요?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서 대뜸 카드를 내미시는데 제 형편에 받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순간 요리사로서의 자존심이 팍 상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비싼 재료를 꽤 많이 쓰셨던데. 좋은 걸 대접하고 싶어서 썼습니다. 저를 믿고 요리를 맡겨주신 거니까요. 회장님이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받아도 됩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네? 아니, 다 조금씩만 드시고 남기셨잖아요. 내가 입맛이 통 없었는데 입맛이 살아났어요. 근데 양이 좀 많아서. 이게 많다고요? 내가 위암에 걸린 적이 있어서 위를 많이 잘라냈거든.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도 모르고.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사장님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식재료도 아주 신선하고 불호의식이 느껴지네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앞으로는 양을 잘 조절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봅시다. 그러더니 정말 일주일에 2번은 저녁 시간에 가게에 오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혼자 사시는 분인가 싶었어요. 손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요리한 건 좀 포장해 드려도 될까요?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녁 시간에 오시는 걸 보면 혼자 사시나 싶기도 하고, 손님께서 드시는 양은 적은데 늘 같은 값을 내주시잖아요. 제가 적게 받겠다고 해도 그럴 순 없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 양을 잘게 나눠서 포장해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그럼 가져가셔서 필요할 때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 좋은 생각이네.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진즉에 그렇게 해드릴 걸 그랬어요. 잠시만요. 저는 요리를 정성껏 포장해드렸고 노신사는 아주 만족해 하셨어요. 그 후로도 일주일에 2번은 우리 가게에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때부터 가게에 손님이 점점 늘기 시작했어요. 마치 좋은 손님이 또 다른 손님을 끌고 온 것처럼요. 그때부터는 노신사께 뭐라도 더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나중에는 오실 때마다 우리 메뉴 말고도 제가 담은 김치나 밑반찬까지 싸드렸더니 노신사께서 감동하시더라고요. 우리 젊은 사장이 참 따뜻하고 인정이 많네. 자, 이거. 그러면서 노신사께서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명함을 본 저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회장님? 그래요. 혹시 사장님 성함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전부터 그래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럽시다. 이제 동성명도 했으니까. 그때부터 회장님께서는 한 번씩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수키 씨, 오늘은 장사가 좀 됐습니까? 네, 손님이 많았어요. 사실 회장님 오시기 전까지는 손님이 없어도 너무 없었거든요. 근데 회장님이 다녀가신 뒤로는 점점 손님이 늘어서 이제 좀 한시름 덜었어요. 사실 후회했었거든요. 어떤 후회? 전에 있던 동네에서는 가게가 정말 잘 됐었거든요. 제 욕심으로 괜히 평창동에 왔나 싶고 이제라도 돌아가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그랬으면 내가 이 맛있는 음식을 못 먹었을 수도 있겠네요. 다행이구만. 회장님은 마치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분이셨어요. 어떤 날은 반찬값이라면서 팁까지 넉넉히 주시고 갔는데 말이 좋아 팁이지 우리 가게 월세는 거뜬히 내고도 남을 돈이었죠. 이러시지 말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냥 두고 가시니 참 거절할 수도 없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대신 그만큼 더 정성껏 음식을 포장해드렸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장님이 오셨는데 낯빛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회장님, 혹시 어디 안 좋으세요?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자고 하네요. 네? 설마... 암이 전이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검사 받고 오는 길이에요. 아무것도 못 드셨겠어요. 그렇지. 잠깐만요. 제가 죽 좀 끓여올게요. 저는 메뉴에 없는 죽을 끓여 회장님께 내드렸어요. 천천히 불어서 드세요. 사람이 요즘 이렇게 착하게 컸을까? 부모님이 좋은 분들이신가 봐요. 네, 맞아요. 저 어릴 때는 부족한 것 없이 잘 사셨는데 아빠 가게가 망하면서 집안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고생을 많이 하셨어도 자식 농사를 잘 지으셔서 뿌듯하시겠네요. 늘 그렇게 말씀은 해주시는데 저는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게도 평창동으로 옮겼는데 이번에는 망하는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마음고생이 심했나 보네요. 이제 가게 수익은 잘 나오나요? 전에 마이너스 됐던 게 좀 메꿔지고 있어요. 아직 아주 좋다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써드린 죽을 다 드신 회장님께서 불쑥 그러셨어요. 내가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 네? 우리 집에 와서 요리사로 일할 생각 없어요? 요리사를요? 남들 눈에는 가정부로 들어오는 건데 와서 요리만 해주면 돼요. 아, 연봉은 충분히 줄게요. 평창동에 작은 식당을 차린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였어요. 혼자 사시는 회장님께서 저에게 수십억의 연봉을 제안하면서 요리하는 가정부 자리를 권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연봉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자기 가게까지 포기하고 오는 건데 내가 그 정도는 대우해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수십억 연봉이라니 그건 포기하기 어렵더라고요. 그 돈이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좋은 집도 사드릴 수 있고 저도 요리사로서 후일을 도모하기에도 충분한 돈이었으니까요. 제가 고민하고 있자 회장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몇 년만 해주면 내가 좋은 자리에 가게 하나 제대로 내줄게요. 네? 그때부터는 지금처럼 내 식사만 신경 써주고 자기 가게 운영하면 돼요. 수십억 연봉도 모자라 좋은 자리에 가게까지 내주시겠다니 거의 로또 수준의 제안이었어요. 일단 고민해보겠다고 한 뒤 엄마 아빠에게 의견을 구했어요. 엄마 아빠는 두 분 다 반대하시더라고요. 아, 호랍이라며. 너더러 집에 들어와서 살라는 건데 이상하지 않아? 아빠도 같은 생각이야. 아무래도 그 핑계로 널 자기 옆에 두려는 것 같은데 어려워도 네가 차린 가게를 계속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어? 우리 딸 실력도 출중하잖아. 그래서 그 회장님도 너한테 그런 제안까지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 실력으로 얻은 자리잖아. 그런 자리를 굳이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거절하는 게 맞을까? 연봉 수십억은 지금 내 경력으로는 어딜 가서도 못 얻어. 그러니까 더 경계해야지. 지금 네 실력으로 얻을 수 없는 자리를 얻는 게 맞는 건지도 생각해보고. 부모님의 말씀은 다 옳았어요. 분명 이상할 정도로 많은 연봉이 제시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하루라도 빨리 엄마 아빠가 최소한 전에 살던 집 정도는 살게 해주고 싶었고 저도 요리사로 더 잘 나가고 싶었거든요. 결국 부모님의 뜻과는 별개로 저는 회장님의 제안을 수락했어요. 그간 제가 봐온 회장님을 믿어보기로 한 거죠. 그렇게 첫 출근 후 이미 일하고 있던 분들의 도움을 받아 식구 도구를 정리했어요. 그런 뒤 식재료가 보관돼 있다는 방을 보고 나온 뒤였죠. 바로 맞은편에 쪽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문을 열려던 그때였어요.
회장님이 방에서 나오시다가 소리치셨죠. 수키 씨, 그 방은 절대 열지 마세요. 회장님이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신 건 처음이라 일단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럴 것까진 없고.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부엌으로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죠. 그러다 식재료 때문에 또다시 식재료방에 갔다가 나오는데 맞은편 쪽방이 자꾸 눈길을 끄는 겁니다. 도대체 뭔데 열지 말라고 하는 건지, 혹시 공포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 안에 무서운 게 있는 건 아닌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설마 아니겠지. 행여나 이 집안의 무서운 비밀이 저 방 안에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들자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그 방문을 열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잠깐 열었다 닫는 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마침 회장님도 출타하신 상태라 저를 막을 사람도 없었거든요. 회장님은 집안의 살림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저에게 주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눈 딱 감고 방문을 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식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안은 사진으로 온통 도배돼 있었는데 그 사진의 주인공이 바로 저였거든요. 너무 놀라서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나이 지긋한 가정부 아주머니가 화들짝 놀라 달려오시더라고요. 아우, 수키 씨, 그 방은 열면 안 된다니까. 아주머니, 이게 다 뭐예요? 혹시 아주머니도 다 알고 계셨어요?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고개를 못 드시더라고요. 그게... 도대체 이게 다 뭐예요? 왜 제 사진이... 이건 나 어릴 때 사진인데? 도대체 이건 어떻게 구한 거죠? 회장님께서 절대 못 보게 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회장님 정체가 뭐예요? 그건 회장님께 직접 듣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저한테 모든 집안 살림의 권한을 넘기신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정말이지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요. 저는 안 되겠어요. 전 회장님의 둘째 부인 같은 건 될 생각 없다고요. 수키 씨, 일단 회장님이랑 얘기부터 좀 해봐요. 나도 정확한 건 몰라요. 회장님께서 왜 이런 방을 만드신 건지,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건지. 안 봐도 뻔하잖아요. 전 그런 식으로 제 팔자 고칠 생각이 없었다고요. 제 실력으로 들어온 건 줄 알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가게를 닫지 말걸.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제가 너무 회장님을 믿었어요. 가정부 아주머니는 제발 진정하라며 저를 붙들었고 바로 회장님께 전화를 거셨어요. 그러나 저는 소름 끼치게 싫었죠. 저 갈 거예요. 회장님이 제발 기다려달래요. 다 설명하신다고. 무슨 설명을 해요? 저 정말 싫어요. 끔찍하게 싫다고요. 그러지 말아요. 회장님 나쁜 분 아니세요. 이게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잖아요. 내 허락도 없이 왜 내 사진으로 방을 도배하느냐고요. 이거야말로 나쁜 거 아니에요? 나도 참 모르겠네. 우리 회장님 사모님 돌아가시고도 참 오래 그리워하면서 혼자 사셨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나도 갑자기 오시더니 젊은 아가씨가 이 집안 살림을 다 책임질 거다 그러셔서 당황했었어요. 원래는 내가 책임자였거든요. 그런데 회장님께서 누구도 불만을 품지 말라고, 본인 선택은 절대 바뀌지 않으니 무조건 잘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랬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그런데 수키 씨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 방 안의 사진으로만 보면 그 여자가 나타난 거죠. 저는 더 듣고 싶은 말도 없어요. 그만 가볼게요. 아유, 그래도 얘기는 좀 들어봐요. 이렇게 가면 궁금하지 않겠어요? 가정부 아주머니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회장님이 헐레벌떡 돌아오셨어요. 그 방을 봤다고? 회장님, 도대체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추태도 이런 추태가 없죠. 어떻게 제 허락도 없이 사진으로 방을 도배하고 수십억으로 저를 이 집안에 들이신 거예요? 오해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 알아.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말을 놓으시더라고요. 지금껏 제가 말 편하게 해달라고 해도 한 번을 안 놓으시더니 이제야 말을 놓으시네요. 이제 더 숨길 것도 없다 이건가요? 그래, 맞아. 이제 다 얘기할 거니까. 제가 지금 보고 느낀 것 말고도 뭐가 더 있단 말씀이세요? 있어. 이다마다. 기가 차서 진짜. 신고하기 전에 저 사진 다 떼서 저한테 주세요. 그럴 수는 없어.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그럴 수는 없지. 진짜 소름이 끼쳐서. 보니까 내 어릴 때 사진부터 내가 전에 가게에서 일하던 사진까지 있던데 다 알고 계셨던 거네요? 제가 어디서 살았는지, 어디서 일했는지. 응. 다 보고 있었지. 당장 사진 다 떼라고요. 아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였어요. 회장님이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가정부 아주머니도 화들짝 놀라셨어요. 나한테 막내딸이 있었어. 네? 그 녀석이 어느 날 쥐뿔도 없는 녀석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 한 번만 봐달라면서 제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내 성에는 절대 차지 않은 녀석이었지. 내가 우리 막내딸을 유독 예뻐했거든.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 녀석이 밉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 못 나가게도 했는데 결국 야반 도주를 해서는 제 남자친구랑 외국으로 도망을 간 거야. 온갖 수소문을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대체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 물었는데 그 회장님이 갑자기 막내딸 이야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 딸을 결국 죽음으로 만났어. 네? 이야기가 비극적으로 흘러가자 저도 마냥 화만 내긴 어렵더라고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 그 건강하던 애가 그렇게 잘 웃고 아빠 무릎에 앉아서 제잘제잘 떠들던 내 딸이. 아니, 회장님, 슬픈 얘기인 건 알겠는데요. 저는 지금 회장님이 왜 제 사진으로 방을 도배해둔 건지를 순간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혹시 그분이 제 생모인가요? 회장님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맞아. 네 엄마야. 순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우리 엄마 아빠에게 입양된 딸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이긴 했지만 5살 때 입양이 됐던지라 모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친부모에 대해서도 궁금해한 적은 없었어요. 엄마 아빠도 굳이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생모의 정체를 회장님 댁에서 알게 된 겁니다. 저를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네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바람에 한동안 정신이 없었어.
일단 유골부터 가져와서 다시 안치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그때 알게 됐지. 우리 딸이 딸을 낳았다는 걸. 그 애는 어디 있냐 물으니 보육원으로 갔다고 하더라고. 급히 사람을 시켜서 알아봤는데 이미 양부모가 생긴 후였어. 네가 예쁘장하고 순해서 입양이 꽤 빨리 됐다고 하더라고. 그럼 그때부터 저를 내가 그걸 몰래 지켜보고 있었지. 양부모가 괜찮은 사람 같아서 안심이 되더라고. 이제와 내가 그 집의 사정을 말하고 널 데리고 오는 것보단 부모다운 사람들이 키우는 게 낫겠다 싶기도 했어. 그렇게 한동안 지켜보면서 혹시 부족한 건 없나 살펴봤었는데 네 양부모가 워낙 잘 살더라고. 그냥 지켜보다가 나중에 너 큰 다음에 뭐라도 해주자 싶었는데 내가 위암에 걸린 거야. 몇 년을 위암으로 고생하는 사이에 너희 집이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고 나 혼자 비밀로 알고 있던 일이라 대신 지켜보는 사람도 없었거든. 뒤늦게 알고 마음이 아팠는데 네가 요리사가 된 거지. 그래서 저 방에 사진이 빼곡한 거예요? 너희 할머니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는데 처음에는 많이 울었어. 제발 데리고 오자고. 너라도 데리고 와서 우리가 키우자고 했는데 내가 설득했지. 그래도 부모 손에 크는 게 낫지 않겠냐고. 우리 같은 노인들이 얼마나 잘 키울 수 있겠냐. 나중에 재산 물려주면 되니까 지금은 일단 두고 보자. 근데 네 할머니 소원을 들어줄 걸 그랬나 봐. 마음앓이를 심하게 하더니 결국 오래 못 가 세상을 떠났어. 내가 참 너무했나 싶기도 하고 나는 그게 너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런 거라면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양부모님께 사랑도 많이 받았고 형편 좋으실 때는 뭐든 다 해주셨어요. 원래는 요리로 유학도 보내주시려고 했는데 집안 형편이 안 좋아지면서 못 해주신다고 아쉬워하셨고요. 좋은 사람들 같더라고. 사실 내가 사람 시켜서 네 양부모님이 왜 널 입양한 건지 병파는 어떤지도 다 조사했었거든. 정말요? 그렇게까지 했으니 널 믿고 맡겼지. 안 그랬다면 바로 데리고 왔을 거야. 사람이 병판도 좋고 인심도 좋은데 불임이라 아이가 안 생겼다고 하더라고. 그 와중에 보육원에서 널 입양한 것도 아직 어려서 입양 기회가 많은 애들보다 입양 기회가 적은 너를 입양할 거라고 하더라. 자기들이 아기를 안 키워봐서 아기를 잘 키울 자신이 없기도 했고 겸사겸사 너를 입양한 거지. 그 마음 자체가 참 넉넉하고 좋더라고. 그러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널 키워만 준다면 훗날 내가 어떤 보상이든 해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어. 위험은 아니었어도 너희 집이 그렇게 됐을 때 바로 너희 부모님께 연락했을 거야. 근데 네가 성인이 된 다음 알게 돼서 너를 찾아갔던 거지. 그럼 처음 제 가게에 오셨을 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있었지. 어찌나 떨리던지. 그날 음식을 다 남긴 것도 위를 절제한 탓도 있지만 긴장해서 넘어가질 않더라고. 그래서 그러셨던 거예요? 목구멍이 울렁거려서
뭐가 넘어가질 않았어. 그제야 가정부 아주머니도 안도 한 듯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아유, 그런 줄도 모르고 회장님이 젊은 아가씨를 제치 자리에 들이려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사모님을 그렇게 아끼셔서 10년을 넘게 중매도 다 마다하시더니. 아휴,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죠. 내가 오막 났다고 생각했겠구먼.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두 분 다 아무도 모르게 그 비밀을 품고 계셨어요. 제가 이 댁에서 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아가씨 딸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러면서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저를 애틋한 얼굴로 보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를 기억하세요? 아유, 기억하지요. 물론 그때는 저도 막내 가정부일 때라 그냥 흘깃흘깃 본 게 다예요. 회장님 마음에 안 드는 남자친구 데리고 왔다가 쫓겨난 것까지는 기억하죠. 그럼 그 남자가 우리 아빠였던 거네요? 그렇죠. 저는 회장님을 보며 물었어요. 아빠가 어떤 분이었길래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가난한 집 아들이었는데 대학도 안 나오고 취업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나도 아직 혈기왕성하던 때라 우리 딸이 사랑하는 남자를 제대로 한번 봐주지도 않았어. 그게 그 애를 섭섭하게 했을 거야. 한 번만 제대로 봐달라고. 정말 착하고 순수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내 한 번을 제대로 안 봐줬어. 근데 널 보니까 네 아빠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겠다 싶더라. 저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착실히 일해서 자기 가게도 내고 엄마 아빠 집도 해주고 그러면서 또 평창도까지 진출해서 식당을 열고 네 아빠도 충분히 그렇게 잘 살았을 사람이겠다 싶었어. 네 엄마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거든. 엄마가 어땠는데요? 공주님이었지 뭐.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나서 늘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런 것만 손에 쥐어주면 까르르 웃던 애였어. 생각해보면 네 엄마 아빠가 외국으로 도망가서도 네 아빠가 고생이 많았을 것 같아. 뭐 할 줄도 모르는 공주님을 데리고 외국으로 도망쳤으니 네 아빠가 고생이 오죽했겠니? 알아보니 정말 그랬더라고. 네 엄마는 아르바이트 하다가도 얼마 못 버텼고 네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먹여 살리고 있었더라. 그러다 둘이 차 타고 어딜 다녀오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 사고가 난 거야. 실은 처음부터 왜 내가 보육원에 가게 된 건지 궁금했지만 무서워서 묻지 못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저도 그 차 안에 있었어요? 아니, 너는 그 차에 없었어. 이웃 친구네 집에서 놀고 있었더라고. 아마 네 엄마 아빠가 볼일을 보고 시간이 늦어져서 급히 널 데리러 가다가 사고가 난 것 같아. 두 분 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사고가 크게 났었더라고. 처음으로 친부모님의 정체를 알게 된 저는 한동안 좀 멍했어요. 회장님께서 걱정하시더라고요. 괜찮니? 저는 일단 무릎 꿇고 있는 회장님을 일으켜드렸죠. 일어나세요. 내가 무슨 면목으로 너를 똑바로 보겠니? 결국 너희 엄마 아빠를 그렇게 만든 건 나야. 네 할머니는 그만하고 받아주자고 했는데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됐어. 그래도 일어나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계속 무릎 꿇고 있다가는 일나요? 회장님께서는 겨우 소파에 앉으셨고 저도 그 곁으로 가 앉았어요. 오해해서 죄송해요.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지 뭐. 그런 마음으로
제 사진을 모으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예, 나라도 이상했을 거야.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랬어. 너희 집 그렇게 됐을 때 바로 도와주지 못한 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와 나서는 게 숟가락 얹는 것처럼 보일까봐 사실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서 너에게 내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고만 해놨지.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용서를 빌고 싶었어. 그래서 저를 집에 데리고도 말씀을 안 하셨던 거예요? 응, 그랬지. 언제까지 말씀 안 하시려고 한 거예요? 끝까지. 너한테 좋은 가게를 내주고 나 세상 떠날 때까지. 왜요? 그게 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가 원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너 양부모님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깊던데 이제와 내가 나타난다고 뭘 해줄 수 있을까 싶었어. 어차피 나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을 텐데 내 재산이나 물려주면 너 사는 데는 편할 테니까 그걸로 갚으려고 했지. 그래도 너무하세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회장님 댁 요리사로만 살 뻔했잖아요. 정말 제가 요리만 해드리면 되는 거였어요? 내가 힘들게 사는 게 싫었어. 그리고 그냥 내 집에서 나한테 요리나 해주면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길 바랐지. 그래서 집 뒷돈까지 저 혼자 쓰게 해주신 거예요? 사실 출근하자마자 놀란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저더러 뒷동에 있는 집 전세를 쓰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집 관리는 관리인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하셨는데 수십억의 연봉도 모자라 별채의 저택까지 저한테 내주시는 게 희한하더라고요. 너 사는 집이 영 시원찮아 보여서 원래는 너희 큰아빠 부부가 뒷동에 살았는데 지금은 나가서 살거든. 왜요? 너희 할머니 돌아가신 뒤로 나 좀 귀찮아서 그래. 이제 그만 분가해서 살라고 했어. 사실은 내가 언제든 와서 쉴 수 있게 비워두고 싶어서 그랬던 거지. 제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고요? 네가 오든 안 오든 그게 중요하진 않았어. 그냥 내가 해주고 싶은 일을 계속 했던 거야. 근데 큰아빠도 있으신데 재산을 다 저한테 주시면 어떡해요? 너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미 재산 정리를 한 번 했어. 나도 말이 좋아 직장인이지. 사실상 회사 운영은 너희 큰아빠가 하고 있고 작은 엄마도 같이 일하고 있지. 그런 마음인 줄도 모르고 죄송해요. 내가 밉진 않니? 워낙 입양이 빨리 돼서 부모님 품이 부족하진 않게 자랐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건 솔직히 저보다는 엄마 아빠한테 힘든 길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바로 고등학교도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엄마 아빠는 갑자기 변한 현실을 다 몸소 겪으셨으니까요. 역시 참 착하구나. 네 식당에서 널 보고 나서 집에 오면 많이 울었다. 착하고 성실하게 잘 큰 것 같아서. 그때마다 네 아빠 생각이 나더라. 아빠를 기억하세요? 기억하다 마다 너희 엄마 아빠 유골은 나란히 안치했어. 둘 다 떠나보내고 나서야 부부로 인정한 내가 원망스러웠지. 저도 뵙고 싶어요. 그래, 조만간 가자. 네, 그리고 너희 양부모님도 집으로 초청하고 싶은데 좋아하실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 댁으로 갔어요. 엄마 아빠가 화가 나 있더라고요. 결국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회장님 댁으로 들어가더니 무슨 일이야? 별일 없었던 거 맞아? 별일
있었지. 제 말에 엄마 아빠가 달려들더라고요. 아, 무슨 일이야? 영감탱이가 이상한 행동이라도 했어?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별일? 얼른 말해. 내가 당장 가서 그 영감탱이를. 내 친할아버지래. 순간 엄마 아빠가 놀라서 서로를 보더라고요. 너 입양된 거 알고 있었어? 당연히 알지. 내가 입양된 나이가 5살이었잖아. 아빠도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네가 전혀 티를 안 내서 모르는 줄 알았지? 어떻게 몰라? 보육원에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랬어? 그런 줄 알았으면 말해줄걸. 난 네가 전혀 모르는 줄 알았어. 혹시 엄마랑 아빠는 알고 있었어? 나 낳아주신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거. 아유, 알고 있었지. 외국에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너는 국적이 한국이라 한국에 있는 보육원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다 알고 있었구나. 회장님이 그런 얘기도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네 친할아버지래? 친자 검사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바로 하신대. 나도 필요한 건 다 주고 왔어. 할아버지는 내가 자기 손녀인 게 확실한데 혹시 내가 못 믿을까봐 바로 하자고 하시더라고. 우리가 사는 모습도 다 보고 계셨대. 다만 우리 집 망했을 때 위암에 걸리셔서 몇 년을 꼼짝을 못 하셨나 봐. 아, 세상에. 그런 줄은 몰랐네. 엄마 아빠가 좋은 사람들 같아서 뒤늦게 내 존재를 알고도 그냥 지켜만 보셨나 봐. 그래서 말인데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를 보고 싶어 하셔. 뵈야지. 정말? 우리도 인사드려야지. 그렇게 며칠 뒤 친가에서 우리는 함께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전 숙희 키운 엄마예요. 저는 아빠고요. 키운 엄마 아빠가 아니라 앵엄마 아빠십니다. 우리 친손녀지만 다른 의미로 모신 거 아닙니다.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모셨어요. 우리 딸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고요. 어떻게 그러셨어요? 내색 한번 안 하시고. 결국 이렇게 내색하다가 걸렸지 뭡니까? 세상 떠날 때까지 조용히 지켜만 볼 생각이었는데 갈 때가 되니까 미련이 남아서 결례를 범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손녀의 부모님은 2분이세요. 우리 애가 입양된 사실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애가 워낙 우리를 친부모처럼 챙기기도 했고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키우기도 했고요. 2분이 친부모님이세요. 전 어차피 나이도 들고 이제 갈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야, 이제라도 우리 소녀를 가까이 두고 보고 싶어서 일을 벌였는데 결국 들켰네요. 그 방을 꼭 잠가둔다는 걸 깜빡했어요. 제가 하루에도 3-4번은 드나드는 방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그 방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보고 싶으셨으면서 어떻게 참으셨어요? 볼 낯이 없으니까요. 이제 와서 네 할아버지라고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저는 정말 남은 시간 내내 지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쑥 회장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참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제 죄로 인해 고아가 될 뻔한 우리 소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자격도 없겠지만 그냥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죄송하게도 덕분에 저희는 귀한 딸을 얻었어요. 자식을 정말 낳고 싶었는데 아이가 안 생겼었거든요. 그러다 보육원에 갔는데 우리 딸이 딱 보였어요. 그냥 내 딸이다 싶어서 키운 것 말고는 잘한 것도 없어요. 집이 망하는 바람에 애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친할아버지가 계신 줄 알았으면 저는 바로 보냈을 거예요. 우리 부부가 고생하는 건 견디겠는데 우리 딸이 고생하는 건 너무 힘들었거든요. 잘 견디셨네요. 지금은 좀 어떠십니까? 우리 딸 덕 보고 살아요. 전에 하던 가게가 잘 되자마자 전셋집도 얻어주고 우리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요즘 세상에 이런 효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양부모인 걸 알고 있었다니 갑자기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더 사랑받으려고 애썼나 싶어서요. 그럴 생각으로 애를 키운 게 아니었는데 우리 형편이 넉넉하니까 이제는 사랑이 필요한 아이를 키워서 잘 나눠주자는 마음이었거든요. 잘하셨잖아요. 더 해주고 싶었는데 못 해줬어요. 그래서 늘 미안했고요. 이렇게 부유한 친할아버지가 계신다고 생각하니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는 한시름 났어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셨어요? 딸내미가 아주 똑부러지게 잘 살던데요. 애가 늘 악착같이 살았거든요. 우리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질 못하니까 자기가 고꾸라지면 기댈 데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이제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 딸 걱정은 났어요. 그건 잘 키워주셨는데 저한테 바라시는 건 없습니까? 그냥 저희 딸한테만 잘해주시면 바랄 게 없죠. 우리 딸이 행여나 넘어지더라도 이제는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애가 좀 덜 불안할 것 같아서요. 저는 엄마 아빠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나 항상 든든했어. 엄마 아빠가 내 뒤에 있으니까. 우리가 뭘 해줬다고? 다 해줬지. 날 진심으로 사랑해줬잖아. 나한테 그보다 중요한 게 있었겠어? 그리고 참고로 나 승부욕 엄청 강하거든. 나는 누가 나를 돌봐주는 것보단 내가 잘해서 잘 사는 게 가장 좋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든든하게만 있어줘.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일단 같이 밥부터 먹읍시다. 같이 밥을 먹는데 저도 모르게 할아버지를 챙기게 됐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이거 위에 좋아요. 그러면서 반찬을 얹어드렸더니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내가 날 할아버지라고 불러서 아, 처음 부른 거죠.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너한테 할아버지 소리 듣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감개무량하구나. 그만 우시고 식사부터 하세요. 규칙적으로 잘 드셔야 해요. 알겠어. 그러면서 제가 올려드린 반찬과 밥을 입에 넣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빠가 그 모습을 못내 섭섭하게 보더라고요. 우리 딸, 아빠한테는 한 번도 반찬 올려준 적이 없는데 제가 위가 좀 약해서 얘가 걱정을 해줘요. 제가 할아버지인 걸 모를 때부터 반찬을 다 해서 싸주질 않나. 그때부터 참 기분이 묘했어요. 은연중에 내가 할아버지인 걸 아나 싶기도 했고요. 사실 우리 딸이 마음이 참 넉넉해요. 그래서 우리 부부도 때때로 신기했거든요. 어릴 때는 풍족하게 키웠지만 또 형편이 어려울 때는 용돈 한 번 제대로 준 적이 없는데 없는 형편에도 더 어려운 친구를 돕더라고요. 알고 보니 태생이 부잣집 딸이었나 봐요. 아빠도 참 별말을 다 한다. 아빠가 기분이 좋아서 그래. 나 이제 할아버지한테 보내고 두 분은 근심 걱정 없이 편하게 살려는 거야? 나 누가 뭐래도 엄마 아빠 딸이거든.
당연히 넌 우리 딸이지. 그렇게 한바탕 웃으면서 식사를 마치고 나자 할아버지께서 우리 가족이 보는 앞에서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다들 들어와 사는 건 어떻겠어요? 뒷동에 집이 따로 있는데 그걸 우리 손녀 몫으로 줬거든요. 어차피 저 가고 나면 이 짐도 우리 손녀 앞으로 갈 거예요. 아우, 그런 혜택은 우리 딸만 받으면 돼요. 저희도 딸 덕분에 편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저도 적적해서 그럽니다. 우리 딸이랑 같이 살고 싶은데 딸만 쏙 빼오는 것 같아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밝혀진 김에 두 분도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한 가지 더 소녀한테 해주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걸 해주면 두 분도 많이 적적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뭘 해주시려고요? 소녀인 걸 밝히지 못한 상태였다 보니 일단 집으로 들이긴 했는데 사실 요리사로 둘 생각은 없었어요. 1년 정도 정들고 나면 그 핑계로 유학을 보내주고 싶었어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유학 꼭 보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해야겠다. 이제 내 소녀인 것도 밝혀졌는데 네가 굳이 가정부로 일할 필요가 없지. 저 유학 가라고요? 그러나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저 유학 가고 나면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 연세도 있으신데 그 사이에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그러자 엄마가 말했어요. 엄마랑 아빠가 들어와서 살게. 어? 그래. 엄마랑 아빠가 들어와서 잘 모시고 있을게. 건강도 챙기고. 그래. 엄마가 식사도 챙기고 다 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너 가고 싶었던 유학 가. 그래. 너 아빠가 모시고 다니면서 건강도 다 챙길 테니까. 나는 걱정할 거 없어. 제가 할아버지로 인해 유학을 망설이자 엄마 아빠가 바로 할아버지 댁으로 들어와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셨어요. 하여튼 자식 사랑들이 대단하십니다. 수키야, 어떻게 할래? 할아버지, 너 지금껏 고생 많이 했잖아. 이제부터는 너만 생각하고 살아. 네가 신경 쓰는 네 할아버지랑 너희 엄마 아빠는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고 있을 테니까. 결국 고민 끝에 유학을 결정했어요. 할아버지는 애초부터 저를 유학도 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좋은 가게도 내주실 생각이었더라고요. 며칠 뒤엔 다 같이 우리 친부모님을 모신 납골당도 다녀왔죠. 엄마 아빠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시더라고요. 자식 두고 가는 심정이 참 힘드셨을 텐데 저희가 부족해서 다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늘에서 두 분이 도우셨나 봐요. 결국 친할아버지도 만나고 우리 딸이 드디어 원하던 유학도 가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예쁜 딸을 우리 딸로 키운 것도 모자라. 이제는 더 해주지 못한 마음의 짐도 덜게 됐네요. 두 분이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도 한 말씀 하셨어요. 너희한테 해주지 못한 거 이제는 너희 딸에게 해줄게. 용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만 더 너그럽게 봐주렴. 내가 잘하마. 더 잘하다가 너희 곁에 가게 되면 그때는 다시 용서를 비마. 할아버지의 눈빛이 참 슬퍼 보이더라고요. 말씀을 끝내신 할아버지께서 저를 보셨어요.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저는 두 분의 사진을 물끄러미 봤어요. 그러고 보니 어쩐지 낯이 익더라고요.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이제야 찾아뵙네요. 저 사랑으로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양부모님도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도 만났는데 할아버지가 그간 반성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세 분 다 웃음을 터뜨리셨죠. 앞으로 유학 가서 고생 많이 할 예정인데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세계를 놀라게 할 요리사로 잘 커볼게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맛있는 요리해 드릴게요. 몇 달 뒤 저는 유학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세 분은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고 계세요. 세 분이 같이 고스톱 치는 재미에 빠져 계시던데 덕분에 안심하며 공부에 집중하고 있어요. 세 분에게 자랑스러운 요리사가 돼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하렵니다.